카드 결제일이 됐는데 다음날 문자에 뭐 몇백 원 빠지지 않았다 이런 거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5일까지는 문제는 크게 생기진 않지만 빨리 갚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연체 30일이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뉴스토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네, 오늘 뉴스토스트 요즘 진짜 심각하고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생존 금융 이야기예요. 바로 2030 청년 부채와 신용 관리입니다. 수많은 2030 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주고 계신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박수연 상담사님 모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8년차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박수연 재무설계사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처음 금융업을 이제 발을 들여서 현재까지 다양한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의 금융 교육 그리고 재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재무 설계 발전에 좀 기여하고자 네. 웰스 매니지먼트학 박사 과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박 박사님 되신다고. 저는 아직 학부 졸업생이라서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쁘실 텐데 공부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또 우리 오늘 주제가 사실 이렇게 막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2030 청년 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영업자 중에서도 20대와 30대 젊은 사장님들의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다. 또 주택담보대출에서도 20대 연체율이 가장 높다.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도 20대 이자 미납률이 가장 높다. 이런 2030들이 대출에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20대, 30대 분들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빚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진짜 현장에서 많이 보이시나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사례를 나눠보면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부탁을 해서 이제 대신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원금과 이자를 이제 본인이 또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청년층에게 혜택으로 주는 그런 대출 상품들이 저리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런 명의를 좀 빌려서 대출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부모님께 달라고 말씀을 또 못 드리는 거죠.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워낙 많은 일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맞아. 그런 피해를 보신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소송 중에는 어쨌든 대출에 대한 부담을 계속 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주식을 투자하다가 좀 예상보다 좀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좀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생활비도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는 조울증이 있어서 본인의 월급을 초과해서 소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통제가 잘 안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한 사례였는데 이제 도박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30 분들이 전세 사기 진짜 10명 중에 7명이 2030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지만 이 이자 부담도 지금 금리 안 그래도 막 금리 인하기라고 해도 금리 높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살 곳도 지금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계속 위축돼 있는 상태. 너무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대출도 어떻게 그냥 끊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나중에 그게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소명이 되면 이제 대출 이자를 좀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이제 뉴스를 보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단 말이죠. 2030들의 대출 문제, 부채로 인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금융 교육을 이렇게 맞아요. 공교육으로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나 그 위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요즘엔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얼마나 그런 대출 광고가 많아요. 너무 쉽게 돼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출을 너무 잘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만나서 아무래도 우리 청년분들의 이제 부채 문제가 좀 더 크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네. 몇 가지가 결합된 거네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들도 있고, 금융교육 부재한 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보고 자란 거에 따라서 금융 성향이 결정돼 버리고 진짜 공교육 필요하다. 저도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청년기에는 아무래도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서 자산 기반이 이제 탄탄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어떤 면에선 그런 작은 부채가 생겨도 그런 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생활비도 부족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등록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신용도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2금융, 3금융은 물론 뭐 심각하게는 이제 4금융이라고 부르는 대부 사채까지도 발 들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채무 상황이 악화가 되면 이제 연체로 인한 이자 부담이 힘들어질 때는 예전에는 우리 신용 불량자라고 말을 했던 이제 신용 유예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0 중에서도 소액 채무자가 많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또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20대 연체자 중 10명 중에 9명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액인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주거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분들이 좀 비중이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이제 청년분들의 사례를 보면은 솔직히 좀 놀랐던 거는 임금이 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최저임금 수준의 좀 낮은 급여 그리고 월급이 인상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또 요즘 구독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독 경제로 인한 고정비 증가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로 인한 부채 가중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이제 월세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또 고정비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는 이제 보여지기 위한 삶을 위한 각종 비용 등이 저는 이제 취업하고 독립해서 사는 1인 가구가 청년분들이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적당히 벌어서는 이 사회에서 저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 받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서비스들이 이름만 들었을 때는 현금 서비스, 리볼빙도 뭔가 이름 들었을 때 발음 되게 이뻐 뭐 이렇게 생각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무섭잖아요. 무서운 서비스잖아요. 수수료나 대출 그 이자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못 갚으면은 신용도에도 굉장히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받았다가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되도록이면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일단 연체일이 하루에서 한 4일까지, 5일 전까지는 그래도 문자로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뭔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큰 문제는 발생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깜빡하고 대출의 이자나 아니면 카드 대금을 못 갚았다라고 하면 이 기간에 되도록이면 납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카드 결제일이 됐는데 다음날 문자에 뭐 몇백 원 빠지지 않았다 이런 거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신용 등급에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5일 전까지는 그런 문제는 크게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이때 이제 빨리 갚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5일 차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연체됐다라는 그 정보가 내가 그 빌렸던 그 금융기관에만 이제 남아있는 정보가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정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출이 안 되거나 그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 연장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평가 기간에 이제 이 단계까지도 아직 연체 기록이 남기 전이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는 밀린 돈을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이제 단기 연체자로 등록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기회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연체 30일이 되면 이제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금융회사, 특히 우리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실 텐데 네. 신용카드 회사는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보다도 좀 더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회사의 경우는 2주, 뭐 3주 전부터 네. 이제 법원에 우리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거죠.
이 지급 명령이 뭐냐면 당신 우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제 법적 절차를 받아서 너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어라는 이제 경고문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경고문을. 네. 그래서 이런 법적 조치가 이제 30일 이전에도 빠르게 시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30일 이후부터는 단기 연체자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신용 점수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금융 거래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에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사금융에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연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채무 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싶으면 이제 이런 신용회복위원회나 청년 동행센터를 통해서 이제 채무 관련된 이제 상담을 전문가분들에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때부터는 단기 연체자가 등록됐기 때문에 이제 밀린 돈을 납부하더라도 1년에서 3년간 이제 신용 기록에 남게 됩니다. 연체 이력이. 이젠 기록이 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있구나.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90일이 지났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독촉이나 이런 전화가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전화가 오겠죠. 오히려 이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되게 숨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숨지 마시고 꼭 이제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연체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 불량 거래자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신용 유의자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모든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카드, 통장, 뭐 자동차, 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또는 취업이나 이직 시에 불이익이 받을 수도 있는데 납부를 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용 점수나 금융 결례를 이제 이 장기 연체자 등록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로 돌리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장기 연체자가 되면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같은 이제 금융업계에 계신 분인데 금융권에서는 이런 신용에 대한 이력을 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할 때 신용보증보험이라든지 뭐 신용조회를 할 때 네. 이제 신용등급 몇 등급 이하면 지금은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지만 네. 몇 등급 이하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회사에 이제 계약을 연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채무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도 30일, 5일, 30일, 3개월 이 정도에 이제 한 단계가 넘어가는 구간들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갚으시면은 된다. 네. 근데 너무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 좀 오래 이력이 남는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90일까지도 우리가 이런 제도권 안에서 이런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까지 이제 영향이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독촉에 대한 압박이 너무 들어오면 무서우니까요. 걱정되고 막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이자에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빛의 굴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동행센터라고 네, 하셨죠? 청년 동행센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채무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이제 다 상담을 무료로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쪽에 이제 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일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일,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쫙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 가지 않게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지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용 등급 1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신용 점수로 바뀌어서 이제는 높을수록 유리해요. 높을수록 1000점 만점으로 나오는데 이 신용도를 보여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신용 등급이라고 했던 거는 2020년까지 신용 등급제로 1에서 10등급으로 나눴었고요. 맞아요. 이제 이런 신용 등급제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이제 6등급인데 6등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대에 계신 분하고 이제 7등급의 가장 상위 점수하고 이제 몇 점 차이가 안 나는데 등급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몇 점 차이로 나는 6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네. 그 점수가 부족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출 심사 시에 이런 불이익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용 점수제, 그러니까 1점에서 이제 1000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이런 신용 점수제가 도입이 되면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세밀한 대출 심사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제 신용 점수를 체크하는 신용 평가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KCB하고 나이스 해서 두 곳이 있는데요. 이제 이 두 회사는 신용 정보를 이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네. 각 평가사에서 이제 신용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과 비중이 좀 달라서 이제 KCB와 나이스가 신용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신용 점수를 약간 공개를 하자면 너무 궁금해요. 저는 KCB는 1000점이고요. 그리고 나이스는 이제 956점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평가하는 기준이 5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환 이력, 그러니까 채무를 잘 갚고 있는지, 연체 이력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부채 수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이제 금융 거래 이력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용카드 오래된 거 없애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금융 이력이 남아서 얼마나 잘 갚고 있는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신용 거래 형태, 어떤 종류의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금융 정보라고 해서 우리 통신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공과금 등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도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 KCB랑 나이스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찾아온 자료인데요. KCB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용 거래 형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나이스의 경우는 상환 이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 그 다음이 신용 거래 형태를 그 다음 비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점 이상 만들어야 우리의 신용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 KCB 기준으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중저신용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좀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로 나눠서, 그래서 중저신용자는 이제 개인 신용 평점이 865점 이하일 때 이제 신용 평점 하위 50%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50%가 고신용자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용 점수를 관리한다면 리미트를 이제 865점 이하로는 만들지 말자. 그래야 우리가 은행에 가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중저신용자보다는 좀 더 우대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막연하게 신용 관리를 잘해야 돼, 신용도를 높여야 돼 이게 아니라 목표치를 정확하게 점수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괜찮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KCB 기준. 네, KCB는 865점인데요. 나이스의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한 10점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KCB 기준 865점 이상 만들자. 이제 요즘에 또 신용 점수 같은 것들 토스나 카카오뱅크 네. 같은 데서 좀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황을 마치 인바디 올라가서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듯이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KCB 기준 865점 이상 만들겠다라는 목표치를 두고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